상어는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었다. 구름처럼 뭉게뭉게 번져가던 검붉은 피가 바닷속 1500m 깊이까지 내려가 사방에 퍼지면서 깊은 바닷속에 있던 상어가 수면으로 올라온 것이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온 상어가 푸른 바다를 갈랐다. 햇살 속으로 높이 솟아올랐다가 물속으로 떨어진 상어가 피냄새를 맡고 배와 물고기가 가는 방향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상어는 가끔 냄새를 놓치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냄새를 맡았든 아니면 단지 냄새 흔적을 쫓았든 다시 빠르게 헤엄쳐 배를 따라왔다. 아주 커다란 청상아리였다. 청상아리는 바다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에 뒤지지 않을 만큼 빠르게 헤엄치는 능력을 타고났으며 주둥이만 빼고 모든 게 아름다웠다. 등은 황새치만큼 푸르고 배는 은색을 띠었으며 가죽이 멋지고 매끄러웠다. 커다란 주둥이만 빼면 황새치와 비슷했다. 헤엄칠 때는 주둥이를 꽉 다물었고 수면 바로 밑에서 높다란 등 지느러미로 바다를 날카롭게 가르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 두 겹으로 된 입술을 꽉 담은 턱 안에 있는 이빨 8줄은 모두 안쪽으로 뻗어 있었다. 상어의 이빨은 대개 피라미드 모양이지만 이 상어의 이빨은 사람 손가락을 갈고리 발톱처럼 구부려 놓은 형태였다. 청상아리는 태생적으로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었다. 매우 빠르고 힘이 세며 날카로운 공격 무기를 갖고 있어서 당할 적수가 없었다. 이런 상어가 신선한 냄새를 맡고는 속도를 높이면서 파란 등 지느러미를 드러내고 바다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다. 상어를 본 노인은 이놈이 결코 두려움을 모르고 원하는 건 꼭 이루고 마는 녀석이라는 걸 알았다. 상어가 다가오는 걸 지켜보면서 노인은 작살에 밧줄을 묶고 기다렸다. 물고기를 묶느라 밧줄을 잘라낸 탓에 밧줄 길이가 짧았다. 노인은 머리가 개운하고 정신이 또렷했으며 결의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희망을 품지는 않았다.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았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다가오는 상어를 지켜보다가 커다란 물고기를 힐끗 쳐다보았다. 노인은 생각했다. 차라리 꿈이라면 좋았을걸. 상어가 공격하지 못하게 막지는 못하겠지만 어쩌면 놈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댄투소 새끼 제기랄. 상어가 백고물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다. 노인은 물고기를 공격하는 놈의 벌어진 입과 괴상하게 생긴 눈을 보았다. 또한 상어가 물고기의 꼬리 바로 윗부분에 살을 뜯어먹으려고 돌진하면서 이빨을 딱딱 부딪히는 걸 보았다. 상어의 대가리는 완전히 물 밖으로 나와 있었고 등이 물 밖으로 나오는 중이었다. 커다란 물고기의 살과 껍질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상어의 대가리에 작살을 내리꽂았다. 두 눈을 잇는 선과 코에서 뒤쪽으로 곧게 뻗은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노렸다. 그런 선이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묵직하고 날카로운 푸른 대가리와 커다란 눈, 딱딱 이빨을 부딪히며 거칠게 밀고 들어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턱만 보였다. 하지만 그곳은 뇌가 있는 자리였고 노인은 그 부위를 공격했다. 피범벅이 된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 작살을 내리꽂았다. 희망 같은 건 품지 않았지만 굳은 결의와 철저한 증오를 실어 놈을 공격했다. 상어는 몸을 빙그르 한 바퀴 뒤집었다. 노인은 상어의 눈을 보았다. 살아있는 눈이 아니었다. 상어가 다시 한번 몸을 뒤집어 밧줄이 놈의 몸통을 두 바퀴 휘감았다. 노인은 상어가 죽었다고 여겼지만 놈은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윽고 상어는 벌렁 누운 채 꼬리를 퍼덕거리고 턱을 딱딱 부딪히면서 쾌속종처럼 빠르게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다. 상어 꼬리가 퍼덕인 자리에 하얀 물거품이 일었다. 상어 몸통의 4분의 3이 고스란히 물 밖으로 드러났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부르르 떨리더니 그만 툭 끊어졌다. 상어는 한동안 수면에 가만히 떠 있었다. 노인은 상어를 지켜보았다. 이윽고 상어가 서서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다. 놈이
20kg쯤 뜯어먹었군.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가 작살과 밧줄까지 가져가 버렸어. 이제 물고기가 다시 피를 흘릴 테고 다른 상어들이 몰려올 거야. 물고기가 뜯어먹힌 뒤로 노인은 더는 놈을 보고 싶지 않았다. 물고기가 공격당할 때 노인은 자신이 공격당하는 느낌이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내 물고기를 공격한 상어를 내가 죽였어. 여태껏 본 놈 중에서 가장 큰 덴투소였지. 지금까지 어지간히 크다 하는 놈들을 많이 보았는데 이 놈은 정말 컸어. 좋은 일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물고기를 잡은 적도 없고 신문지를 깐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거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사람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파괴될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는 않아. 노인은 생각했다. 저 물고기를 죽인 게 후회스럽군.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텐데 내겐 작살도 없으니 말이야. 덴투소는 잔인하고 능수능란하고 강하고 똑똑하지. 하지만 난 놈보다 훨씬 똑똑했어. 그런데 어쩌면 그게 아니었는지도 몰라. 난 더 좋은 무기를 가졌던 것뿐일 수도 있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늙은이, 생각을 하지 마. 이대로 가는 거야. 일이 생기면 그때 맞서면 돼. 노인은 생각했다. 난 생각을 해야 해. 내게 남은 게 그것뿐이잖아. 그것과 야구가 남았지. 위대한 디마지오는 내가 상어의 뇌를 찌른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 대단한 건 아니었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지. 하지만 당신이 보기에 내 손의 상처가 뼈돌기만큼이나 큰 장애였던 것 같지 않아? 나로서는 알 수 없지. 예전에 수영하다가 가오리를 밟는 바람에 발 뒤꿈치를 찔려 종아리가 마비되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팠던 일 말고는 뒤꿈치에 무슨 문제가 생긴 적이 없으니까. 노인이 말했다. 이 늙은이야. 유쾌한 일을 생각해. 순간순간 집이 가까워지고 있어. 20kg이 줄었으니 배도 그만큼 가벼워졌고. 해류 안쪽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노인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으로선 할 일이 없었다.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 할 일이 있어. 한쪽 노 손잡이 끝에 칼을 묶어둘 수 있지. 노인은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돛을 발로 밟은 상태로 칼을 노에 묶었다.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다. 여전히 늙은이이긴 하지만 무기가 생겼지. 바람은 상쾌하게 불었고 배는 순탄하게 나아갔다. 노인은 물고기의 앞부분만 쳐다보았다. 얼마간 희망이 되살아났다. 노인은 생각했다. 희망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게다가 그건 죄악이라고.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 죄악 말고도 지금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죄가 뭔지 이해도 못하고. 난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해. 게다가 내 자신이 죄를 믿는지 확신도 없어. 물고기를 죽이는 건 어쩌면 죄악이야. 내가 살려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려고 물고기를 죽이긴 하지만 그게 죄악이라는 생각은 들어.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게 죄악이지.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어. 게다가 그런 일을 하라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생각하라고 해. 넌 어부로 태어났어.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말이야. 위대한 디마지오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산페드로는 어부였어. 하지만 노인은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었다. 또한 읽을 거리도 없고 라디오도 없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고 계속 죄악에 대해 생각했다. 넌 오로지 살기 위해, 먹을 거리로 내다 팔기 위해 물고기를 죽인 게 아니야. 자존심 때문에, 네가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죽인 거야.
놈이 살아있을 때 넌 물고기를 사랑했고 죽은 뒤에도 사랑했어. 물고기를 사랑한다면 그걸 죽이는 건 죄악이 아니야. 아니, 죄악보다 더한 것이 되려나?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늙은이야, 생각이 너무 많아. 노인은 생각했다. 그런데 넌 덴투소를 죽이면서 그걸 즐겼어. 너처럼 그놈도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고 살아. 놈은 죽은 고기를 먹는 쓰레기 청소부가 아니고 몇몇 상어처럼 그저 움직이는 식욕 덩어리도 아니야. 그놈은 아름답고 위험 있으며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움을 모르지.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놈을 죽였어. 그것도 멋지게 죽였지. 노인은 생각했다. 게다가 모든 것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걸 죽이기 마련이야. 내가 고기잡이를 하기 때문에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그 때문에 내가 죽이기도 해. 내가 살아가는 건 소년 때문이잖아. 자신을 너무 속이면 못 써. 노인은 뱃전 너머로 몸을 숙여 상어가 뜯어먹은 부위의 물고기 살점을 한 조각 떼어냈다. 그것을 씹어 먹으면서 노인은 물고기의 품질과 맛이 좋다고 여겼다. 육지고기처럼 단단하고 즙이 많았지만 붉은색은 아니었다. 힘줄도 없었다. 노인은 이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면 최고가를 받으리라 여겼다. 하지만 냄새가 물속에 퍼지지 않게 할 방법이 없었다. 노인은 힘든 시간이 다가오리라는 걸 알았다. 바람이 일정하게 불었다. 그 때문에 북동쪽으로 조금 치우쳤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노인은 앞쪽 바다를 바라보았다. 선체도 돛도 없었고 배에서 나는 연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날치들이 노인의 뱃머리 위로 튀어올랐다가 한쪽 방향으로 멀리 헤엄쳐가거나 노란 모자반 조각들만 떠다녔다. 그 흔한 새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이따금 청새치 살점을 뜯어먹으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기운을 차리려고 애썼다. 그렇게 2시간쯤 배꼽물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다가오는 2마리 상어 중에 첫 번째 놈이 눈에 띄었다.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에이. 이 말은 다른 말로 달리 옮길 길이 없다. 못이 손을 뚫고 들어가 나무에 박힐 때 그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서 터져나오는 탄성이라고나 할까?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갈라노 놈들이군. 첫 번째 놈 뒤로 2번째 놈이 다가왔다. 지느러미가 갈색 삼각형 모양의 꼬리를 좌우로 맹렬하게 흔드는 것을 보아 삼날 코상어였다. 놈들이 피냄새를 맡고 흥분했다. 극심한 배고픔으로 흥분한 채 판단력을 잃어 냄새를 놓치기도 하고 다시 맡기도 했다. 그러면서 줄곧 거리를 좁혀왔다. 노인은 아뒷줄을 단단히 묶어 키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켰다. 이어 칼을 묶어놓은 노를 집어들었다. 2 손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져 최대한 살며시 노를 잡고 들어올린 다음 노를 잡은 2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풀어주었다. 그러다 2 손이 통증을 견뎌내고 움찔거리지 않도록 단번에 힘을 주어 노를 움켜잡고 상어가 다가오는 걸 바라보았다. 삽처럼 뾰족한 모양으로 생긴 상어 대가리는 납작하고 넓었으며 널따란 가슴 지느러미는 끝이 뾰족하고 흰색을 띠었다. 혐오스러운 상어였다. 냄새가 고약하고 포식자이면서 동시에 죽은 고기도 먹는 그런 놈들이었다. 배가 고프면 노뿐 아니라 배의 키도 물어뜯었다. 이놈들은 수면에 잠들어 있는 거북에게 달려들어 다리와 지느러미 발을 물어뜯었다. 또한 배고픈 상태에서는 배에 탄 사람이 물고기 피냄새를 풍기지 않고 물고기 비린내를 몸에 묻히지 않았는데 공격을 해댔다. 노인이 말했다. 에이, 갈라노 놈들, 어서 덤벼, 이놈들아. 놈들이 다가왔다. 하지만 청상아리만큼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았다. 한 놈이 방향을 틀어 배 밑으로 사라졌다. 놈이 물고기를 잡아당기느라
요동치는 바람에 배가 흔들렸다. 다른 한 놈이 쭉 찢어진 노란 눈으로 노인을 노려보더니 턱을 반원 모양으로 벌린 채 빠르게 물고기에게 다가와 상어에게 물어뜯겼던 부위를 공격했다. 놈의 갈색 대가리와 등의 윗부분에 또렷한 선이 보였다. 뇌와 척수가 연결되는 부위였다. 노인은 노에 묶여있는 칼을 그 부위에 찔러 넣었다가 뺀 다음 다시 고양이처럼 생긴 상어의 노란 눈을 찔렀다. 물고기에게서 떨어져 나온 상어가 죽기 전에 물어뜯은 살점을 삼키면서 물속으로 미끄러지듯 가라앉았다. 다른 상어가 물고기를 물어뜯으며 공격을 해대는 바람에 배가 여전히 흔들렸다. 노인은 배를 가로 방향으로 돌려 배 밑에 있는 상어가 보이도록 아뒷줄을 풀었다. 상어가 보이자 노인은 배전 너머로 허리를 숙이고 칼을 내리꽂았다. 하지만 상어의 껍질이 단단해 가죽을 찌르기만 했을 뿐 칼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공격을 가하는 노인은 손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아팠다. 하지만 상어는 대가리를 쳐들면서 빠르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상어가 물 밖으로 나온 코를 물고기에게 갖다 대려고 하자 노인이 윗부분이 평평한 상어의 대가리 중앙을 정면으로 내리쳤다. 노인은 칼날을 빼내고 그 부위를 정확히 가격했다. 상어 턱이 물고기 모에 걸린 채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노인은 상어의 왼쪽 눈을 찔렀다. 그런데도 상어는 여전히 물고 늘어졌다. 이래도 안 떨어져? 노인은 상어 척추뼈와 뇌 사이에 칼날을 밀어 넣었다. 이번엔 칼날이 쉽게 들어갔고 노인은 연골이 잘려나가는 걸 느꼈다. 노인은 노를 거꾸로 잡고 상어의 턱을 벌리려고 노 깃을 상어 이빨 사이로 밀어 넣었다. 노를 비틀어 돌리자 상어가 미끄러지듯 떨어져 나갔다. 노인이 말했다. 어서 가 갈라노야. 1500m 아래로 내려가 가서 네 친구를 만나. 아니면 네 엄마를 만나든가. 노인은 칼날을 닦은 다음 노를 내려놓았다. 아뒷줄을 찾아 다시 잡자 돛에 바람이 가득 실렸다. 노인은 배를 가던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놈들이 물고기를 4분의 1이나 뜯어먹었군. 그것도 가장 맛난 부위로. 꿈이라면 좋겠어. 물고기를 잡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물고기야, 미안하구나. 그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되었어. 노인은 입을 다물었다. 물고기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다. 피가 다 빠져나간 데다 파도에 시달린 물고기는 거울의 뒷면 같은 은색을 띄었으며 줄무늬는 여전했다. 물고기야, 이렇게 멀리 나오지 말았어야 했나봐. 너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물고기야, 미안하구나. 노인이 혼잣말을 이었다. 자, 칼을 묶은 밧줄을 살피고 혹시 끊어진 데가 없는지 확인해봐. 아직 올놈들이 더 있으니 손도 제대로 움직이게 회복시켜 놓고. 노인이 노 손잡이에 붙인 밧줄을 점검한 뒤 말했다. 칼을 갈 숫돌이 있으면 좋겠는데 숫돌을 가져왔어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이것저것 많은 걸 챙겨왔어야 했는데 챙겨오지 않았다. 나한테 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 여기 있는 걸로 무얼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고.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넌 내게 충고를 많이도 하는구나. 지겨워. 노인은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두 손을 물속으로 담갔다. 노인이 말했다. 마지막 놈이 얼마나 뜯어먹었는지 하느님만 아시겠지. 하지만 배가 많이 가벼워졌어. 노인은 물고기의 아랫부분이 얼마나 뜯겨나갔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상어가 한 번씩 달려들 때마다 살이 찢겨나갔다. 그리고 물고기는 모든 상어들이 달려들게끔 바다 한가운데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널따란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겨우내 한 사람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고기였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말자. 지금 남은 거라도 지킬 수 있게 쉬면서 손이나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놔. 물속에 퍼진 냄새에 비하면 내 손에서 나는 피는 아무것도 아니야. 게다가
손에서 피가 많이 나지도 않았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상처도 없어. 피를 흘린 탓에 왼손이 오그라들지 않는지도 몰라. 이제 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앞으로 올 상어나 기다려.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알게 뭐야. 결국에 가서는 다 좋게 끝날 수도 있잖아. 다음에 나타난 상어는 삼날코상어 한 마리였다. 사람 머리통이 들어갈 정도로 입이 큰 돼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어는 꼭 여물통에 달려드는 돼지 같았다. 노인은 상어가 물고기를 공격하게 놔두었다가 노에 묶은 칼로 상어의 뇌를 깊숙이 찔렀다. 하지만 상어가 몸을 획 젖히면서 물러나는 바람에 칼날이 부러지고 말았다. 노인이 자세를 바로 하고 키를 잡았다. 커다란 상어가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도 쳐다보지 않았다. 상어는 처음에 제 크기 그대로 가라앉다가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조그맣게 보였다. 그 모습은 늘 노인을 매료시켰다. 그런데 지금 노인은 그 모습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노인이 말했다. 갈고리가 있잖아. 하지만 별 소용이 없을 거야. 노 두 자루와 키 손잡이, 짧은 몽둥이도 있어. 노인은 생각했다. 난 저놈들한테 지고 말았어. 너무 늙어서 몽둥이로 상어를 때려 죽이지도 못해. 하지만 노와 짧은 몽둥이와 키 손잡이가 있으니 해볼 테야. 노인은 두 손을 다시 물속에 담갔다. 늦은 오후로 접어들고 있었다. 노인의 눈에는 바다와 하늘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까보다 바람이 세져 노인은 육지가 얼른 보이기를 빌었다. 노인이 말했다. 이봐 늙은이, 자넨 지쳤어. 마음이 지쳐버렸어. 상어가 다시 노인을 공격해온 때는 해가 지기 직전이었다. 물고기가 바닷속에 남겨놓았을 널따란 흔적을 따라 갈색 지느러미들이 다가왔다. 놈들은 냄새나는 지점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지도 않았다. 나란히 헤엄쳐 곧장 배 쪽으로 다가왔다. 노인은 키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놓고 아랫줄을 단단히 묶어놓은 뒤 뱃고물 아래로 손을 뻗어 몽둥이를 집었다. 부러진 노를 잘라 만든 몽둥이로 노 손잡이가 붙어있고 길이가 75cm쯤 되었다. 손잡이 때문에 한 손으로 잡아야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노인은 오른손 손가락 관절을 힘주어 구부리며 노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쥔 채 상어들이 다가오는 걸 지켜보았다. 갈라노 두 마리였다. 앞에 오는 놈이 물고기를 물 때까지 놔두었다가 코끝이나 대가리 윗부분을 바로 내리쳐야겠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 두 마리가 한꺼번에 다가왔다. 앞에 있는 놈이 입을 벌리고 물고기의 은색 옆구리에 주둥이를 쑤셔 넣었다. 노인은 몽둥이를 높이 쳐들어 상어의 대가리 윗부분을 묵직하게 내리쳤다. 그 순간 단단한 고무줄에 고체 같은 탄성이 느껴졌다. 단단한 뼈 같기도 했다. 노인이 다시 한번 상어의 코끝을 세게 내리치자 상어가 미끄러지듯 물고기에서 멀어져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어 물속을 들락거리던 다른 상어가 입을 크게 벌린 채 다가왔다. 상어가 물고기를 콱 물고 입을 앙다물자 턱 끝에서 물고기의 살점들이 하얗게 삐져나왔다. 노인이 몽둥이를 휘둘러 대가리를 내리쳤다. 몽둥이를 맞은 상어가 노인을 쳐다보면서 살점을 비틀어 떼어냈다. 상어가 살점을 삼키며 물고기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노인이 다시 몽둥이를 휘둘러 상어를 내리쳤다. 하지만 묵직하고 단단한 고무줄의 살덩이에 부딪혔다. 노인이 말했다. 어서 덤벼 갈라너 놈아. 다시 들어와 보라고. 상어가 돌진해왔다. 노인은 상어가 입을 다물 때 몽둥이로 내리쳤다. 몽둥이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가 세게 내리쳤다. 이번에는 몽둥이가 뇌 아랫부분에 있는 뼈에 부딪히는 것이 느껴졌다. 상어가 느릿느릿 물고기의 살점을 찢는 동안 노인은 좀 전에 내리친 부위에 다시 몽둥이를 내리쳤다.
상어가 물고기에게서 미끄러지듯 떨어져 나왔다. 상어가 다시 오는지 살폈지만 상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 후 상어 한 마리가 수면에서 원을 그리며 헤엄을 쳤다. 다른 상어의 지느러미는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생각했다. 저놈들을 죽이지는 못할 것 같아. 한창 때라면 죽일 수도 있겠지. 그래도 두 마리 다 심하게 다쳐 상태가 좋지는 않을 거야. 두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었다면 첫 번째 놈은 확실히 죽일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럴 수 있어. 노인은 물고기를 쳐다보고 싶지 않았다. 놈의 절반은 뜯겨나갔을 거라고 여겼다. 노인이 상어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동안 어느덧 해가 넘어갔다. 노인이 말했다. 곧 어두워지겠군. 그럼 아바나의 불빛이 보일 거야. 동쪽으로 많이 벗어났으면 다른 해변의 불빛이 보일 테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리 멀지 않을 거야. 내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군. 그래봐야 걱정할 사람은 그 애뿐이지. 하지만 그 애는 굳게 믿고 있을 거야. 나이든 어부 중에는 걱정하는 사람이 꽤 있겠지. 다른 사람들도 걱정이 많았을 테고. 나는 좋은 동네에 살고 있어. 물고기가 너무 심하게 찢겨서 노인은 물고기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그때 노인의 머릿속에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다. 노인이 말했다. 반토막이 났군. 온전한 물고기였는데 너무 멀리까지 나온 게 후회스러워. 내가 우리 둘을 망쳐놓았어. 그래도 우리가 상어를 여러 마리 죽였잖아? 너하고 나 둘이서 말이야. 심한 손상을 입힌 상어도 있었고. 늙은 물고기야. 넌 여태껏 몇 마리나 죽였니? 아무 쓸모없이 대가리에 그런 창 같은 주둥이를 달고 다니진 않겠지? 노인은 즐겨 물고기에 대해 생각했다.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다면 상어를 어떻게 상대했을지 생각해 보았다. 물고기 주둥이를 잘라 그걸 들고 싸웠어야 했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손도끼가 없었고 그 무렵에는 칼도 없었다. 하지만 물고기 주둥이를 잘라 그걸 노손잡이에 밧줄로 묶었다면 멋진 무기가 되었을 거야. 그랬다면 우리가 함께 놈들과 싸운 셈이 되었겠지. 밤에 놈들이 오면 넌 어떡할래? 뭘 할 수 있겠어? 노인이 말했다. 놈들과 싸워야지. 죽을 때까지 놈들과 싸울 거야. 노인은 어둠 속에 불빛도 없이 아무 빛도 없이 그저 바람만 불고 돛은 아무런 변화 없이 부풀어 있는 걸 보면서 어쩌면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노인은 두 손을 모으고 손바닥의 느낌을 살폈다. 손은 아직 죽지 않았다. 손바닥을 뗐다 붙였다 하기만 했는데도 살아있는 통증이 전해졌다. 노인은 백고물의 등을 기대면서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어깨가 그 사실을 말해주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물고기를 잡으면 기도문을 외우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 지쳐 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어. 자루를 가져다 어깨를 덮는 게 좋겠어. 노인은 백고물에 누워 키를 조종하면서 하늘에 불빛이 보이는지 살폈다. 물고기가 절반은 남았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어쩌면 다행히 앞부분 절반을 집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내게도 조금은 운이 따라주겠지. 아니야, 너무 멀리까지 나가는 바람에 네 운을 망쳐버리고 말았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바보같이 굴지 마. 정신 차리고 키를 조종해. 앞으로 많은 행운이 찾아올지도 몰라. 노인이 말을 이었다. 행운을 파는 곳이 있으면 좀 샀으면 좋겠어. 노인이 자신에게 물었다. 뭘로 행운을 사려고? 잃어버린 작살과 부러진 칼과 형편없는 두 손으로 행운을 살 수 있을까? 노인이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바다에서 84일을 보내면서 그걸로 행운을 사보려 했지. 너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뻔하기도 했고. 노인은 생각했다. 터무니없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 행운이란 갖가지 모습으로 찾아오기 마련이고 누가 그걸 알아볼 수 있겠어. 나는 어떤 형태로든 행운을 얻었을 테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렀을 거야. 불빛이 보이면 좋겠어. 원하는 게 너무 많군. 하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노인은 좀 더 편하게 키를 조종할 수 있도록 자세를 바꿔보려고 했다. 노인은 통증을 느끼면서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대략 밤 10시쯤으로 짐작되는 시각. 노인은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빛나는 빛을 보았다. 처음에는 이 빛을 간신히 알아보고 달이 뜨기 전 하늘이 밝아오는가 싶었다. 바람이 점점 세져 거칠게 일렁이는 바다 저편에서 환한 빛이 보였다. 노인은 키를 조종해 불빛 속으로 들어가며 생각했다. 머지않아 곧 해류 가장자리에 닿겠지.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다 끝났어. 놈들이 날 다시 공격할 거야. 어둠 속에서 무기도 없이 어떻게 놈들을 상대하지? 노인의 몸이 뻣뻣하게 굳으며 쑤셨다. 무리하게 혹사한 몸의 근육과 상처 부위가 밤의 한기 속에서 아파왔다. 다시 싸움을 벌여야 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다시 싸움을 벌여야 할 일이 생기지 않기를. 하지만 자정 무렵 노인은 또다시 싸웠다. 이번에는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놈들은 무리를 이루어 다가왔다. 노인의 눈에는 수없이 많은 놈들의 지느러미가 바다를 가르는 선만 보였다. 놈들에게 달려드는 놈들의 몸에서 인광이 반짝였다. 노인은 몽둥이로 여기저기 상어 대가리를 내리쳤다. 상어 턱이 잘려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놈들이 배 밑을 공격하느라 배가 흔들리는 소리도 들렸다. 노인은 오로지 소리와 느낌에만 의존해 필사적으로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때 갑자기 뭔가 몽둥이를 잡아당기는가 싶더니 몽둥이를 빼앗아 가버렸다. 노인은 급히 키에서 키 손잡이를 빼내 두 손으로 움켜쥐고 연거푸 내리치면서 상어를 때리고 박살냈다. 하지만 놈들은 뱃머리 쪽을 향해 서로 앞다투어 달려들면서 물고기의 살점을 찢어발겼다. 놈들이 방향을 돌려 다시 몰려왔을 때 살점들이 바다 밑에서 은은한 빛을 띠었다. 마침내 한 놈이 물고기의 대가리를 공격했다. 노인은 다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놈의 턱이 물고기 대가리에서 찢기지 않는 묵직한 뭔가에 걸렸다. 노인은 키 손잡이를 휘둘러 놈의 대가리를 후려쳤다. 노인은 같은 부위를 다시 한번 내리치고 또다시 연거푸 내리쳤다.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쪼개진 손잡이 조각을 들고 상어에게 달려들었다. 손잡이 조각이 상어 몸속에 박히는 걸 느낀 노인은 그것이 날카롭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찔렀다. 상어가 물고기에게서 떨어져 나와 몸을 뒤집으며 멀리 사라졌다. 상어 무리 중에서 마지막으로 달려든 게 그놈이었다. 이제 더 뜯어먹을 게 없었다. 노인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입안에서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 구리 맛이 났고 달큼했다. 순간 노인은 두려웠다.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았다. 노인은 입안에 든 것을 바다에 뱉고 말했다. 갈라너 놈들아, 이것도 먹어라. 그리고 니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꿈이나 꿔라. 노인은 돌이킬 수 없이 패했다는 걸 깨닫고 뱃고물 쪽으로 갔다. 키 손잡이의 삐죽삐죽한 끝부분을 키의 틈새에 끼우자 그럭저럭 키를 돌려 방향을 잡을 수 있을 듯했다. 노인은 자루를 덮어 어깨를 감싸고 배를 원래 가던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배는 가볍게 나아갔다.
노인은 아무 생각도 아무 느낌도 없었다. 노인은 모든 걸 잃었다. 노인은 최대한 현명하고 능숙하게 배를 움직여 고향 항구로 향했다. 밤에 상어들이 와서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듯 물고기 시체를 뜯어 먹었다. 노인은 상관하지 않았다. 오로지 키를 조종하는 데에만 주의를 기울였다. 옆면에 매달았던 무거운 게 사라져 배가 가뿐하게 나아간다는 것만 알아차렸다. 노인은 생각했다. 배는 괜찮아. 키 손잡이 말고 상한 데도 없고 온전해. 키 손잡이는 쉽게 바꿀 수 있어. 노인은 해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해안가를 따라 바닷가 마을의 불빛도 보였다. 노인은 자기가 어디 와 있는지 알았다. 여기서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어쨌든 바람은 우리의 친구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고는 다시 덧붙였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 거대한 바다에는 우리의 친구도 있고 적도 있어. 그리고 침대. 침대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침대는 멋진 곳이 돼줄 거야. 몹시 지쳐 쓰러졌을 때 편한 곳이지. 그곳이 얼마나 편했는지 예전엔 정말 미처 몰랐어. 그런데 널 지쳐 쓰러지게 만든 건 뭐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건 없어. 내가 너무 멀리까지 나갔던 거야. 노인의 배가 작은 항구로 들어갔을 때 테라스의 불빛은 꺼져 있었다. 노인은 모두 다 잠자리에 들었다는 걸 알았다. 일정하게 불던 바람이 지금은 거세게 불었다. 항구는 조용했다. 노인은 바위 아래 조그만 자갈터 쪽으로 배를 몰았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노인은 최대한 자갈터 가까이 가서 배를 댔다. 그런 다음 배를 바위에 단단히 묶었다. 노인은 돛대를 빼내고 돛을 걷어 돛대에 묶었다. 이어 돛대를 어깨에 메고 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제야 노인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깨달았다. 노인이 잠깐 발길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어 비추는 곳에 물고기의 커다란 꼬리가 배꼽물 뒤쪽으로 꼿꼿이 서 있었다. 허옇게 드러난 물고기 등뼈, 주둥이가 뾰족 튀어나온 시커멓고 커다란 대가리도 보였다. 뼈만 남은 몸뚱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노인은 다시 걸어 올라갔다. 오르막길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노인이 쓰러졌다. 어깨에 돛대를 맨 채 노인은 한동안 누워 있었다. 다시 일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너무 힘이 들었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맨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길을 바라보았다. 길 저편 끝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제 볼일을 보느라 바삐 지나갔고 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도 노인은 그저 하염없이 길만 바라보았다. 마침내 노인이 돛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인은 돛대를 다시 들어올려 어깨에 메고 길을 따라 올라갔다. 노인은 오두막에 도착할 때까지 5번이나 길에 주저앉았다. 오두막에 들어간 노인이 돛대를 벽에 기대 놓았다.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 한 모금 마시고 침대에 가서 쓰러졌다. 담요를 끌어당겨 어깨를 덮고 등과 다리를 덮은 다음 얼굴을 신문지로 덮고 두 팔은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쭉 뻗고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어 소년이 오두막 안을 들여다보았다. 노인은 잠들어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유망 어선이 바다에 나갈 상황이 아니었다. 소년은 늦게까지 잠을 잔 뒤 매일 아침 그랬듯이 노인의 오두막을 찾아왔다. 소년은
노인이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했다. 노인의 손을 본 소년이 울음을 터뜨렸다. 소년은 조용히 오두막을 빠져나와 커피를 가지러 갔다. 가는 내내 소년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많은 어부들이 배 주위에 둘러서서 배 옆면에 묶인 물고기 사체를 구경했다. 한 사람은 바지를 걷은 채 물속에 들어가 밧줄을 들고 뼈만 남은 물고기의 길이를 쟀다. 소년은 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미 그곳을 다녀왔고 한 어부가 소년을 대신해 배를 살피고 있었다. 한 어부가 물었다. 노인은 어떠시냐? 소년이 소리쳤다. 주무시고 계세요. 소년이 우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를 깨우지 마세요. 물고기 길이를 재던 어부가 소리쳤다. 코에서 꼬리까지 5m 50cm나 되던 고기였어. 소년이 말했다. 그랬을 거예요. 소년은 테라스로 들어가 커피 한 깡통을 주문했다. 뜨거운 걸로 주시고요. 우유와 설탕도 많이 넣어주세요. 더 필요한 건 없고? 없어요. 할아버지가 뭘 드실 수 있는지 나중에 알아올게요. 카페 주인이 말했다. 정말 엄청나게 큰 물고기였어. 여태껏 그런 물고기는 없었지. 네가 어제 잡은 2마리 멋진 고기도 대단했는데. 제가 잡은 고기 같은 건 꺼져버리라고 해요. 소년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카페 주인이 물었다. 마실 것 좀 줄까? 소년이 말했다.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해주세요. 다시 올게요. 내가 무척 안타까워하더라고 전해드려. 고맙습니다. 소년은 깡통에 남은 뜨거운 커피를 들고 오두막으로 가서 노인이 깰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중간에 한번 노인이 잠에서 깨는 듯했다. 하지만 다시 무거운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소년은 길 건너편으로 가서 커피를 데울 장작을 얻어왔다. 마침내 노인이 잠에서 깼다. 소년이 말했다. 그냥 누워 계세요. 이거 좀 드세요. 소년이 유리잔에 커피를 따라주었다. 노인이 커피를 받아들고 마셨다. 노인이 말했다. 마놀린, 놈들한테 지고 말았단다. 완전히 지고 말았어. 그놈한테는 지지 않았잖아요. 물고기한테는 지지 않았어요. 그랬지. 그건 정말 그랬어. 내가 진 건 그 후의 일이었어. 페드리코가 배와 어구를 정리해주고 있어요. 물고기 대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페드리코한테 대가리를 잘라서 물고기 덫으로 쓰라고 해. 그럼 창같이 생긴 주둥이는요? 네가 갖고 싶으면 가져. 갖고 싶어요.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 우리 계획을 세워요. 사람들이 날 찾으러 나서니? 물론이죠. 해양경비대도 나섰고 비행기도 띄웠어요. 노인이 말했다. 바다는 정말 큰데 배는 작아서 보이지 않아. 노인은 혼자 떠들거나 바다에 대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걸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깨달았다. 노인이 말했다. 네가 보고 싶었다. 넌 뭘 잡았니? 첫째 날에 1마리 잡고 둘째 날에 1마리, 셋째 날에 2마리 잡았어요. 아주 잘했구나. 이제 함께 고기잡이 해요. 아니다. 난 운이 없어. 더는 운이 따르지 않아. 운 같은 건 지옥에나 가라고 해요. 제가 운을 가져올게요. 네 식구들이 뭐라고 하겠니? 상관 안 해요. 어제 2마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전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으니까 앞으로는 할아버지랑 함께 고기잡이를 나갈 거예요. 물고기를 죽일 때 쓰는 긴 창을 좋은 걸로 마련해 늘 배에 가지고 다녀야겠어. 넌
오래된 포드차에서 떼어낸 판 스프링으로 칼날을 만들 줄 알잖아. 관아바코아에 가면 칼날을 갈 수 있어. 날카롭게 갈아야지. 그리고 담금질은 하지 말아야 해. 그러면 칼이 부러질 테니까. 내 칼은 부러져 버렸어. 제가 다른 칼을 구해올게요. 스프링도 갈고요. 강한 브리사가 며칠 동안이나 불까요? 아마 사흘쯤 불 거야. 어쩌면 더 길 수도 있고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해 놓을게요. 할아버지는 손이나 얼른 나으세요. 손은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내가 알아. 밤에 뭔가 이상한 걸 뱉어냈어. 가슴 쪽 어딘가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것도 얼른 나으세요, 할아버지. 누우세요. 제가 깨끗한 셔츠를 가져올게요. 먹을 것도 가져오고요. 내가 없는 동안 나온 신문을 아무 거라도 가져다 주렴. 할아버지가 얼른 나으셔야 해요. 제가 배울 게 많아요. 할아버지는 제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먹을 것과 신문을 가져올게요. 할아버지, 푹 쉬고 계세요. 약국에 가서 손을 치료할 약도 구해올게요. 페드리코한테 물고기 대가리를 가져가라고 잊지 말고 전해. 네, 잊지 않을게요. 문 밖으로 나간 소녀는 사람들의 발길에 닿은 산호바위 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오후 관광객 한 무리가 테라스를 찾았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빈 맥주캔과 죽은 창고치가 널려있는 물속을 내려다보다가 거대한 꼬리가 달린 길고 커다란 물고기 뼈를 발견했다. 항구 어기 바깥쪽에 동풍이 불어 거친 바다가 계속 일렁이는 동안 거대한 꼬리가 물결치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렸다. 저게 뭐예요? 여자가 커다란 물고기의 등뼈를 가리키며 웨이터에게 물었다. 물고기는 그저 쓰레기에 지나지 않은 채 파도에 실려 떠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웨이터가 말했다. 티뷰론이요. 상어요. 웨이터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설명해 줄 생각이었다. 상어가 저렇게 아름다운 멋진 꼬리를 갖고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여자와 같은 일행인 남자가 말했다. 길 위쪽 오두막에서 노인은 다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얼굴을 아래로 한 채 엎드려 자고 있었고 소녀는 옆에 앉아 노인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